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어린 왕자 마지막 씬에서 여우가 이별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기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소중히 여겼던 이 장미의 존재는 장미의 겉모습에 있다기보다는 그 장미를 위해 들였던 시간과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물리학 법칙도 이와 비슷한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운동 그 뒤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과 축적,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가들이 맺는 관계의 역학을 학습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함께 성찰하는 열과 에너지 2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물리 법칙들은 시간의 방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가령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의 경우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여전히 잘 성립이 됩니다. 물체가 낙하하는 영상을 생각해 볼게요. 이 영상을 거꾸로 재생하면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연출이 되겠죠.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패턴과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 운동 법칙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시간의 대칭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물리 법칙이 시간에 대해 대칭적이진 않습니다. 가령 불을 피울 때 흩어지는 연기, 그리고 깨져가는 유리잔, 왕복 운동하다가 멈춰가는 추, 이것들의 영상을 거꾸로 돌렸을 때에는 우리는 즉시 이상하다라고 느껴요. 그 이유는 시간에 대해 대칭적이지 않는 법칙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추가 왕복 운동하면서 끊임없이 공기 분자들과 충돌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추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공기 분자에게 전달되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반면 추는 점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며 정지하게 돼요. 이 경우에 만약 진짜 정말 만약에 공기 분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한 방향으로 추에게 힘을 작용한다면 정지해 있던 추는 운동을 재개할 겁니다. 사실 이 논리는 운동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으로만 따지자면 결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흩어지는 연기가 한 곳으로 모이고 깨지는 유리잔이 원래대로의 모양으로 복원되고 정지해 있던 추가 다시 운동을 재개하는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 현상이 외부의 개입이 없이 원래대로의 현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비가역 현상이라고 불러요. 아닐 비, 가능할 가, 가능하지 않다. 뭐가? 역, 거스를 역, 원래대로 거꾸로 가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 현상을 비가역 현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연은 한 방향만을 추구해요. 그 자연 변화의 일방통행, 그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시간에 대해 비대칭적인 법칙이 바로 연력합체 2법칙입니다. 자연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란 바로 무질서를 추구하는 것. 이러한 연력각체 2법칙에 따라 열의 흐름 또한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내용인데요.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서로 접촉시키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점점 식어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두 물체의 온도가 똑같아집니다. 이를 열평형 상태라고 불렀죠. 그런 상태가 되는 이유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처럼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한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 열의 흐름 방향입니다. 이러한 열에너지의 흐름을 활용한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열기관이죠. 자동차의 엔진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필기했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열기관의 경우에는 뜨거운 고열원에서 차가운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열에너지의 일부를 유의미한 1로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이때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면 열 효율은 보통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효율을 따지잖아요. 열기관으로 인풋되는 것은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흡수되는 Q1이고 유의미한 아웃풋은 버리는 열 에너지라기보다는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분자에 일이 들어가요. 이게 열기관의 열 효율입니다. 이때 열 에너지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듯 에너지 총량이 보존돼야 해서 열기관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열기관이 버리는 에너지의 차이가 열기관이 하는 일과 똑같다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이 관계식은 열역학 제1법칙을 근거로 도출한 관계식입니다. 따라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분자 자리에 Q1 빼기 Q2로 가름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분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만 놓고 보면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Q2가 몇이 되면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되죠? 0이 되면 되죠. Q2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되면 열 효율이 1이 되는데요. 열역학 1법칙만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열역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형태만 바뀌지 그 총량은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Q2가 0이 된다면 들어오는 Q1이 다 1로 바뀌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질서 정돈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지게 돼요. 이 질서 정돈된 상태의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흩어져 버린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흩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질서 있게 모으면 되는데 흩어진 연기를 모으는 게 쉽진 않죠. 그런 것처럼 이 흩어져 버린 에너지를 다시 질서 있게 쓸모 있게 모으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흩어져 버린 에너지가 바로 열에너지입니다. 소위 마찰로 인해 발생한 열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점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결국 남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저온의 열뿐이다. 따라서 절대로 버려지는 열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도 결코 100%인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열역학 제1법칙의 또 다른 표현으로 버려지는 열기관이 버리는 열은 결코 0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열기관은 절대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버리는 열을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연구기관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도전을 합니다. 연구기관, 말 그대로 외부의 에너지 개입이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기관을 말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다 실패했죠. 이거는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열역학 법칙과 관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연구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음, 첫 번째 기관은 이런 근거예요. 구슬이 경사 방향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이 자석의 자기력 때문에. 자석의 자기력으로 끌어올려진 구슬이 이 구멍에 떨어지고 내려가서 다시 자기력을 받아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무한 루프를 형성한다는 논리. 특정한 에너지 개입 없이 끊임없이 구슬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이런 논리인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슬을 빗면 방향으로 끌어올릴 자기력이었다면 자석에 가까워질수록 자기력은 세지는 것이니 구멍 A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 자석이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에너지 개입, 이걸 떼어내는 동작이 없다면 이런 루프가 무한으로 형성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탈락입니다. 빗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추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무게중심의 편향으로 계속해서 바퀴가 돌게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것도 뭐 막연하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도 불가능이죠.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이 같아요. 그래서 모든 추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림힘의 알짝값이 0, 돌림힘이 평형이라서 추가로 돌려주는 외부 힘이 없다면 이거는 끊임없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탈락. 이거는 경사를 따라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밑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펌프가 돌아가고 그 펌프로 인해 바닥에 고여있던 물이 끌어올려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러면서 무한 루프가 형성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것도 왜 불가능하냐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물레방아 펌프로 인해 올라오는 물 그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과 공기저항에 의한 이 에너지 손실로 어떤 추가적인 에너지 개입이 있어야만 끊임없는 루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에너지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작동할 수 없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한 연구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연력학 제1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한 연구기관,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2종 연구기관은 눈치를 챘겠죠?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연기관인데 연력학 얘는 제2법칙 이게 어떤 논리냐면 배 앞쪽의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배 뒤편에 있는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따뜻한 바닷물에서 차가운 바닷물, 열에너지라는 것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의 일부를 엔진으로 돌리는 일로 활용하여 배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겠다. 배가 움직이는 내내 배 앞편은 상대적으로 따뜻할 거고 뒤편은 상대적으로 차가울 것이니 열에너지의 흐름은 계속 왼쪽으로 유지가 될 거고 그 열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는 일로 쓰겠다는 거죠. 이것도 뭐 그냥 막연하게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탈락입니다. 왜냐면 일단 엔진이 돌아가고 난 뒤에는 엔진 자체가
바닷물들보다 뜨거워져요. 엔진 자체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아무리 따뜻한 바닷물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열에너지 흐름이 사라져 버리죠. 연력학체 이 법칙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열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죠. 네, 연구기관은 어쨌든 불가능이다. 왜냐면 여러분, 연구기관은 자연법칙을 위배한 거거든요. 보통 연구기관처럼 많은 사람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했던 과학 개념, 중세시대의 연금술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죠. 그때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가 알았잖아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토대로 우리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과학을 새로운 이론을 통해 자연 법칙 안에서 검증하게 된 겁니다. 연금술은. 그런데 이 연구기관은 애초에 자연 법칙 자체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져도 나올 수가 없는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랑 관련된 거는 다 사기예요. 굉장히 핫했던 연구기관 사기극이 18세기 초에 독일의 오르피레우스가 만들었다던 자동바퀴였습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자동바퀴를 만들었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게 잘 먹혔었나 봐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의 스폰도 받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 자동바퀴 안에 노에 하나 심어두고 계속 바퀴를 돌리게 한 거였어요.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어린 왕자의 여우가 했던 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대사를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거기에 숨어있는 원리와 원인을 같이 살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사례죠. 네, 그 사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정리하자면 다 날아가 버렸네요.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했던 4가지 문장들 여러분 판서돼 있을 거니 그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 효율 구하는 식 정리하시고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카페인은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면 하루를 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사실은 가짜죠.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서도 여전히 그 자연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활동하는 내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뇌세포랑 결합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때서야 피로함을 느낀다고 해요. 따라서 아데노신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의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대신해 뇌세포랑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로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피로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쌓여요. 이 아데노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쌓입니다. 결국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체 1법칙을 상기시키네요. 에너지의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사라지지 않는다. 카페인과 결합해서 뇌세포랑 결합되지 않는 아데노신은 우리 몸 어딘가에 쌓이고 쌓입니다. 결국 카페인은 우리의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 체력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서 가리는 것 뿐이에요. 결국 이 쌓이고 쌓인 피로는 언젠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피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대가예요. 이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방법, 바로 적당한 휴식과 수면이죠. 그런 적당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피로를 풀어야 하지, 피로를 속여 넘기는 빠른 길은 없고요. 피로를 다스리는 다른 길만 있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연력학적 2법칙도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르듯 올바른 흐름을 따를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 교훈은 우리 삶에 던져주는 메시지와 같은 결을 하기도 하죠. 양요섭의 카페인을 들으며 오늘도 논리를